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는 실천론에서도 또 행정론에서도 또 지역사회복지론에서도 어디에서나 다 강조되는, 어디에서나 다 나옵니다. 행정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다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영역. 그래서 2교시, 3교시에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가 안 나올 데가 없습니다. 자,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가 뭘까? 우리가 정책론에서 앞에서 볼 적에 길버트와 스펙트, 역시 정책론 나오지 않습니까? 정책론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책론.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틀,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는가? 누가 그 필요한 것을 전달해 주는가? 관리 운영을 맡는가?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 딜리버리가 바로 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가 이렇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의미, 넓은 의미로 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좁은 의미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라고 하는 것은 집행이나 전달의 개념을 말합니다. 그냥 현장에, 거기 보면은 좁은 의미,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란 서비스 전달자, 즉 사회복지사와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 사이의 대면적 상호관계를 통하여 일정한 장, 즉 공식적 이런 그 장이죠. 세팅에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서비스 전달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회적 체계를 말한다. 문장을 너무 길게 썼습니다. 결국에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전달 집행을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라고 하는 좁은 의미인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기획, 또 지원, 또 관리의 영역까지를 포함하는 모든 행정체계의 모둠을 말할 적에는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좁은 의미라고 할 때에는 현장에서의 좁은 의미, 이건 현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달, 그 핵심이 전달과 집행을 실행하는 것은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광의라고 하는 것은 공사를 포함한 공사, 모둠을 말한 걸로써 여기는 전달, 그리고 집행의 영역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기획, 또 지원, 또 관리, 이런 영역까지를 포함한 공사 부문을 모두 총괄, 공사 집행에 대한 집행이라고 해서 여기 기획 지원까지 포함한 집행의 총칭으로 이렇게 전달 체계를 말할 적에는 넓은 의미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 집행뿐만 아니라 기획이나 지원이나 관리까지가 포함된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일반적 정의 보면은 용어가 이쁘지는 못하지만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란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즉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연결망, 연계시키기 위한 조직적 연결로 연계시키기 위한 조직적 연결망을, 링키지를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기능하면 투입의 기능도 하고, 당연히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환의 기능도 하고, 또 욕구가 충족된 또는 욕구가 충족되거나 문제가 해결된 또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게 된, 또 클라이언트에 필요한 자원이 공급된 이렇게 해서 산출로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기능에는 투입 기능도 있고 전환 기능도 있고 산출 기능도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만 그리고 넘어갑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구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 구분을 보겠어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구분을 보면은 첫 번째가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기능을 가지고, 구조 기능을 가지고, 여기에는 집행체계와 행정체계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집행체계와 행정체계로. 집행은 주로 전달, 현장에서의 전달 등 직접 접촉을 통한 전달을 업무를 맡는 것이 집행체계이고, 그에도 행정체계는 상부에서 지원 또는 관리, 또 그러면 전체에 대한 기획,
담당하는 것은 행정체계라고 부릅니다. 행정체계. 만약에 주체로 설명을 한다면, 이 주체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를 주체로 본다면 공적 전달체계와 사적 전달체계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공적 전달체계는 중앙정부가 주체가 된 전달체계도 있고 지방정부가 주체가 된 전달체계도 있습니다. 물론 또 그런가 하면 이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힘을 합치는 혼합체계도 있는 거지요. 주로 혼합으로 이루어집니다만 사적으로서는 순수한 민간 부문으로 이루어지는 사적 전달체계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같이 힘을 합치는 혼합체계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운영주체별 보면 공적 전달체계, 사적 전달체계 있지만 공적 전달체계에도 중앙정부 중심 아니면 지방정부 중심 아니면 둘이 힘을 합하는 혼합체계, 또 사적 전달체계로서 민간 전달체계에 이루어지지만 이 민간 전달체계와 공공부문이 힘을 합치는 혼합체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펴봤던 겁니다. 다음에 서비스별로 본다면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족 나눠볼 수가 있겠지요. 다음에 거기 사회복지의 역할 분담, 사회복지의 역할 분담에서 나온 것이 바로 그 내용이 되겠지요. 사회복지 역할 분담, 사회복지의 역할 분담, 사회복지를 어떻게, 특히 2번 193페이지 밑에 보시면 3번에 2번 정부와 민간 간의 역할 분담의 필요성이 나와 있죠. 우리가 보면 역할 분담 그럴 적에 자선조직협회에서 공사 역할 분담의 기원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까? 자선조직협회. 자선조직협회라는 것은 아무나 돕지는 못하겠다. 도울 만한 가치가 있는 자로 국한해서 돕겠다. 이렇게 설명하로서 공사 역할 분담의 기원을 이끌어내게 되는데, 자, 그런 것처럼 정부와 민간 간의 역할 분담의 필요성. 제한된 자원에 비해 사람들의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또 연대성 강화와 사회 통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대성 강화와 사회 통합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서 또 구성원들의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 부문은 안정적이지만 신속성은 떨어지거든요. 민간 부문은 상대적으로 볼 때 다소 안정성은 떨어질지 모르나 그러나 환경 변화에 대한 또 클라이언트 욕구에 대한 즉각 반응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안정성을, 어떤 때는 신속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의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은 필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넘어가시겠어요. 다음에 크라머가 제시한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 역할 분담 관계. 참 출제는 참 오래됐습니다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제는 오래됐기 때문에 더욱더 읽어보고 싶은 그 영역이 되겠는데, 크라머가 제시한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 역할 분담 관계에 보면 국유화 모형도 있고 극단적으로 민영화 모형도 있습니다. 국유화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 부문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전권을 장악하고 행사하는 것은 국유화 모형이죠. 물론 100이라고 설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거의 대부분이 국가 주도가 이루어지고 민간 또는 사적 부문의 또는 영리 부문의 것은 거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정도. 그에 비해서 5번에 있는 민영화 모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민간 부문이 주관하는 걸로써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거의 없는, 거기 보면은 영리 부문을 활용하고, 민영화 모형입니다. 영리 부문을 활용하고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시장 경제에서 경쟁에 의존함으로써 정부 부담과 권력을 줄이려는 이런 그 모형을 민영화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이 민영화 모형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민영화 모형은 어디에 나오고 있어? 소국국가, 작은 정부론, 자유방임주의 경제체제에서 민영화 모형이 주였을 거예요. 그에 비해서 국유화 모형은 공산주의에서 하는 것처럼 최대한 그쪽에 가까운 바로 이런 것이지요. 그에 비해서 3번의 가운데 있는 실용적 동반자 모형이 있네요. 정부가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지만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비영리 민간 부문에 자금을 제공하고 운영권을 유임하여 관리화를 방지하고 다양성을 살리고자 하는 모형.
말을 길게 썼으면 실용적 동반자의 모형은 정부가 기본 틀은 자금은 지원하지만 실질적인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민간 부문의 개입이나 민간 부문을 동원하는 이런 모형은 실용적 동반자 모형이라고 하겠습니다. 국유화 모형, 민영화 모형, 실용적 동반자 모형, 그러면서 가운데의 모형으로 정부 주도자 모형, 민간 강화 모형, 이런 식을 해서 5개의 모형으로 크라머가 제시를 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읽다 보면 출제하지 않는 이유가 너무 평이해서 이렇게 제용을 출제하지 않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음에 쭉 내려보면 중앙정부, 거기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유형은 정부 부문과 공적 전달체계와 사적 전달체계가 있는데, 공적 전달체계에도 중앙정부 부문 주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부문 주도가 있습니다. 공적 전달체계에 있는데, 거기 보면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업무 분담의 원칙, 아직도 이거 출제 안 돼서 지금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분권성, 현실성, 또 전문성, 종합성, 책임성이 나와 있는데, 분권성, 이 분권성은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이라 현지성이죠. 현지성. 그래서 기초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욕구를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는 전제하의 원칙을 분권성의 원칙, 현지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기초단체 우선의 원칙. 다음에 현실성의 원칙은 현실을 맞춰보자. 떼쓰지 말고, 그래서 지방정부의 규모, 능력, 재원 확보 능력에 맞추어서 기능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현실성의 원칙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면은 조세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 조세 부문에는 국세 부문과 지방세 부문이 있습니다. 이때 국세 부문은 정형화된 것이 아니라 40%에서 90%는 국가에서 지방재정자립도를 반영해서 40에서 90% 범위 내에서 운영하되, 나머지 30에서 70%는 시도가, 그 나머지를 시군구가 하는데, 바로 이런 30에서 70, 40에서 90이라는 퍼센트가 바로 현실성이지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이라든지 능력이나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기능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현실성이 되겠어요. 다음에 전문성, 당연히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2005년도에 지방정부로 사회복지전단 넘어서 사실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실무적이거든 거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 걸로 됐습니다만, 당연히 여기에도 담당 행정인력의 전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선발을 여전히 꾸준히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만, 많은 곳에서 보면은 우리 동사무소, 주민센터, 동주민센터, 동자를 뺀다 하는데, 근데 주민센터를 가서 보세요. 거기 보면 전문가는 한 사람, 나머지는 보조요원들로 이렇게 큰 곳에 가야 한 2사람 이렇게 있는데, 더욱이나 이런 전문가 집행에 처음 하는 신규 직원을 배치하게 되면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3년에서 한 5년 정도 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서 촘촘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계속 더 뽑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그래서 여러분들 1급도 준비하시지만 역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대한 관심에도 정보를 귀를 기울일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다음에 종합성, 계획과 집행의 분업체제가 확보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기능별로 볼 적에는 현장에서 직접 접촉을 통해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은 집행체계, 그에 비해서 현장에서는 아니지만 간접적, 그 클라이언트와 직접 만남은 없지만 기획, 지원, 관리 업무를 것은 행정체계라고 하는데, 이런 것처럼 기획 파트와 행정체계와 분업체계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종합성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분업체가 확보되고 서로 긴밀한 연계성이 이루어진다. 그 뒤에 문장이 있어야 되는데, 종합성. 또 책임성이 있죠. 책임성만 말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업무 분담의 원칙에는 분권성, 즉 현지성, 현실성, 전문성, 그리고 종합성, 책임성 등을 들고 있다 해서 기다리고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공적 전달 체계에서는 당연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역시 중앙정부의 필요성, 거기 보면 공공지적, 속성상 공공지적 성격이 있는데, 공공지적이 공공적, 적자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195페이지에서 볼 것은 지방정부의 필요성만 중요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지방정부 아니면 지방정부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제의 주체성을 가져야 할 필요성은 왜 있을까? 이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지역 주민의 욕구를 중앙정부보다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당연한 말씀이죠. 또 지방정부 간 경쟁 논리에 의해 재화와 가격의 개발이 용이하다. 그렇죠.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서비스 개발이 용이하고 또 그에 따라 수급자들의 변화되는 욕구에 적극 대처할 수 있다. 지역 주민의 욕구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다. 수급자들의 정책 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져 수급자들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습니다. 또 그런데 문제점이 있죠. 문제점. 그게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두 가지로 설명을 해놨는데 지역 간 불평등이 야기됨으로써 국가 전체적 입장에서는 사회 통합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또 그러면 규모의 경제 효과가 적어서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기술적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볼 수가 있다. 어쨌든 규모의 경제 효과는 전 국가적 입장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작지요. 또 그런가 하면은 지방정부 단위의 단편화된 프로그램 발전 가능성이 있고 프로그램의 안정성과 지속성의 정도가 중앙정부가 주관할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문제점을 찾아볼 수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지방정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페이지 196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사적 전달 체계에서 민간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그런 것이 쭉 나와 있는데 민간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여러분들은 196페이지에 있는 그 하단부에 필요성과 장단점. 자, 거기 필요성을 보세요. 196페이지. 정부 제공 서비스 비해당자에 대한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비해당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민간 부문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정부에서 제공해 줄 수 없는 서비스 역시 민간 부문을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 동일 종류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 긍정적 측면이죠. 품질 향상을 위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사회복지 서비스 선도적 개발과 보급을 주관. 자, 거기 중요 표시하시고 민간 부문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맡게 되면 사회복지 서비스 선도적 개발과 보급을 주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 욕구를 유도한다. 또 그러면 정부의 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압력단체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또 국가의 사회복지 비용의 절약을 가져올 수 있다.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다 있지만은 뭐 다른 것보다는 디귿번, 미음번 정도만 읽어주시면 디귿번 사회복지 서비스 선도적 개발과 보급을 주도한다. 미음번 정부의 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압력단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나머지는 읽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민간 부문 주도 또는 사적 영역의 전달 체계의 필요성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똑같은 말을 필요성을 장점으로 다시 반복을 했습니다. 정부 서비스 비해당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똑같은 말 나와 있죠. 또 그 뒷줄 정부가 제공하지 못하는 높은 서비스도 민간 부문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보편적인 것을 보편적 수준으로 제공하는데 아주 질 높은 수준의 서비스는 민간 부문에서는 제공될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선도적 개발과 보급을 이끌어갈 수가 있다. 또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 욕구를 수렴할 수가 있다. 또 정부의 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압력단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국가의 사회복지 비용 절약에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다. 보면 필요성과 장점을 그대로 반복을 했습니다. 똑같이 반복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래서 복습하는 개념으로 필요성과 장점을 다시 한번 또박또박 문장으로 된 것을 하나 잘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문제점, 사적 전달 체계는 공적 전달 체계에 비해서 당연히 뭐가 부족하겠어요? 당연히 법제화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예산을 재원으로 움직이는 공적 부문에 비해서는 안정성이나 지속성이나 또 공평성이나 접근성이나 이런 것은 약해질 것이고 또 환경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안정성, 지속성, 공평성, 접근성은 약해질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그러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서비스 간 연계가 부족하여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받기는 힘들다.
또 그러면 공적 부문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직원의 수준이 높지 않아서 높지 않고 전문가의 책임성 인식도 낮은 편이다. 자, 그런 내용들. 그리고 미음본에 보면 일관된 서비스의 제공은 곤란하다. 안정성이나 지속성은 약하다. 이런 말들을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또 4번에 보면은 질적 서비스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있고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접근성이 약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내용들을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적 전달 체계와 사적 전달 체계의 비교표 만들어 놨습니다. 역시 박스 보시고 공적 전달 체계는 니은번 주로 세금에 의해서 유지된다부터 시작해서 비교적 안정적이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 보편성 이념을 구현할 수 있다. 공평성 이념을 구현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경직적이다. 그에 의해서 민간 이끌어가는 그 재원은 다양한 기금으로 운영하는데 안정적이보다는 상당히 유동적이다. 이 말은 부정적으로 본다면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단기 개입에 효율적이다. 선별주의 운영 이념에 적합하다. 공평성, 접근성은 떨어질지 모르나 효과성, 효율성 이념은 구현될 수 있고 환경 변화에 대단히 역동적이고 신축성이 강하다. 이런 장점을 볼 수가 있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박스로 복습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는 어떤 이유를 달든지 간에 실천 기술론, 또 정책론, 행정론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원칙, 우리가 정책론에서도 그려본 것처럼 정책론에서도 우리가 그려본 적이 있지요.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원칙. 자, 여러분들이 같은 교재, 제가 저 혼자 1인 콘서트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9페이지를 보시면 109페이지 정책론에서 가서 보시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원칙을 여러분은 손으로 직접 노트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축의 원리 8개의 원칙을 적용해 놓으면 서비스 제공의 원칙과 집행의 원칙을 다 정리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축의 원칙에서 109페이지에 보시면 구축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적절성의 원칙, 지속성의 원칙, 또 평등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숨쉬고 접근성의 원칙, 책임성의 원칙, 통합성의 원칙, 이렇게 8개의 원칙을 가져놓으면 전문성은 당연하고 적절성, 지속성, 평등성, 그리고 포괄성은 서비스 제공의 원칙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고 그 밑에 있는 접근성, 책임성, 통합성은 집행의 원칙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박스를 이렇게 쳐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97페이지에다가는 197페이지에 대해서는 109페이지를 적어서 199페이지를 마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109페이지에는 197페이지를 적어서 역시 2번 복습을 하든지 아니면 한 번으로 단기 축약을 해서 학습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는 그냥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0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평가가 나와 있지요. 평가 보면 충분성, 접근성, 연속성, 비편파성, 책임성, 전문성 6가지만 있는데 이런 등입니다. 사실은 앞에 나왔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원칙이 모두 평가 기준이 되겠어요. 전문성이 뭐냐면 이루어졌는가, 적절성이 충족되는가, 적절성을 충분성이라고 합니다. 거기 1번의 충분성은 적절성을 말합니다. 또 지속성, 얼마나 끈기 있게 꾸준히 제공되었는가, 또 그런가 하면 얼마나 차별이 없었는가. 여기에 보면 비편파성을 평등성이라고 합니다. 평등성, 이런 등등 앞에 우리가 제공했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그게 구축의 원리든 아니면 서비스 제공의 원리든 집행의 원리든 모두 평가의 기준의 의미를 갖는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선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개선 전략 한번 개념 볼까요? 개별 서비스 조직들이 각자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그 파악하는 것이 바로 앞에 나오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평가가 되겠지요. 결국 개별 조직 단위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따져보는 것이다.
거기 오면 일반적인 개선 전략으로서는 의사결정의 권위와 통제의 재구조와 의사결정의 권위와 통제를 개선하기 위한 재구조화 전략으로서는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방법, 작은 걸 씹을 것도 없고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방법이나 시민참여체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업무 분담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업무 분담의 재구조화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역할을 부여한다거나 전문가를 조직적 상황에서 분리하거나, 이렇게 거기 오면 2번에 서비스 전달 체계가 관료적 성격이 강하여 전문가로서 전문성 발휘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없다면 그러한 조직적 상황에서 전문가를 분리시켜서 별도로 전문가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업무 분담에서 좋은 개선 전략이 된다. 그래서 여기 단어 전문가가 지나친 조직의 관료제적 성격으로 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가 없다면 전문가를 분리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업무 분담상 문제에 대한 개선 전략이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전달 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구조를 변경할 수도 있겠는데, 서비스 전달 체계의 구조 변경. 쉽게 서비스 전달 체계 구조 변경에서 소위 접근성을 높여준다. 접근할 수 있어. 접근성을 높여주는 이런 그 방법도 있고, 또 서비스의 접근을 촉진하는 그 자체를 하나의 특별한 서비스로 마련한 것과 의도적으로 같은 서비스를 중복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땡땡이 빠져 있거든요. 서비스에. 그래서 전달 체계에 문제점이 있다면 구조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의사결정의 권위나 통제에 관한 문제를 개선할 수도 있고, 협조체제 구축이나 시민참여체계의 도입을 통해서. 또 그럼 업무 분담상 문제가 있다면 전문성을 높여주거나 아니면 전문성이 발휘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업무 분담에서 전문가를 분리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이나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한다거나, 또 아니면 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다면 전달체계의 구조를 변경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운영주체의 문제가 있다면 운영주체. 거기 202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전달체계 운영주체에서는 거기 특히 2번에 보면은 전달체계 운영주체를 뭘로 할 것이냐, 뭐 앞에 공공부문에서 할 것이냐 민간 부문에서 할 것이냐 당연한 것이고, 이번에 또 그것도 영리 부문을 영리 조직으로 할 것이냐 비영리 조직으로 할 것이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결정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서비스 배분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서비스 배분, 공급을 억제하는 방법과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공급을 억제하는 방법으로서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공급을 억제하는 방법에는 거기다 중요 표시하시고, 서비스 배분에서 공급을 억제하는 방법에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제한 강화, 그렇죠? 클라이언트에 대한 제한 강화, 그리고 서비스의 양과 질 감소, 서비스의 양과 질, 그것을 서비스의 희석화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제한 강화, 그리고 서비스의 양과 질을 줄여버리는 서비스의 희석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공급을 억제할 수도 있고, 또 수요 억제 방법으로서는 대기자 명단, 해서 줄서기 신상 가고 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대기자 명단제. 또 그런가 하면 접근성을 높여서 교통이 불편한 장소나 접근이 어려운 시간을 배치함으로써 수요자들이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끔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배분 방법에는 공급을 억제하는 방법도 있고, 클라이언트의 것이 제한을 강화하는 방법이나 서비스의 질과 양을 확 줄여버리는 서비스의 희석화 방법, 또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은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끔 하는 대기자 명단제라든지, 아니면 접근성을 아주 강하게 접근성을 어렵게 만든다든지, 교통이 불편한 장소로 아니면 시간을 배치한다든지, 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는 가능하면 복잡하기 다양한 욕구를 필요하는 클라이언트에게는 한 자리에서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통합 방법이 되겠어요. 바로 서비스 전달 체계 통합 방법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온다라고 거기다가 중요 표시 역시 5만 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전달 체계 통합 방법.
자, 서비스 전달 체계 통합. 한 자리에서 모든 서비스를 다 전달받을 수 있다면 클라이언트 위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이게 첫 번째 단일 서비스 창구, 단일 접수 창구죠. 단일 접수 창구, 단일 인테이크라고 하지요. 단일 인테이크. 또 그러면 종합 서비스 센터, 종합 서비스 센터.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 보면은 종합적인 정보와 의료 서비스. 종합적인 정보와 의료가 한 단어입니다. 의료 시스템. 다 요즘 종합적인 다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자리에서 모든 정보도 제공해주고, 그리고 한 자리에서 업무를, 필요한 서비스를 다 찾아다니는, 클라이언트는 가만히 있고 다 거기에서 배분해주는 이런 종합적인 정보 의료 시스템. 또 그런가 하면 사례 관리. 한 사람의 전문가가 직간접적, 공식적, 비공식적, 1차적, 2차적 서비스를 이렇게 배분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사례 관리. 또 그러면 5번의 트래킹 해서 이건 추적 서비스죠. 추적 서비스. 자, 이런 것들이 요즘 보면 뭐 많은 대형마트라든지 하물며 카센터 이런 데 가면은 트래킹. 우리도 모르는 나에 대한 정보. 또 여러분들이 보통 한 가정의학과를 다니는데 가정의학은 나도 모르는 나의 병력이나 치료 이력이 쫙 나오지요. 그에 대해서 또한 대안도 제시하거든요. 바로 이런 것이 트래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전달 체계 통합 방법 는 한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등이 있다. 이렇게 해서 202페이지, 203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역시 또 선어 문제짜리인 조직 이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